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공간정보 촬영 비행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학생. 네, 예, 잘 지냈어요? 네, 저 잘 지냈는데 요즘 감기를 걸려가지고. 어휴, 몸 조심해야 될 건데, 그죠? 네, 강사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또 몸도 아프기도 하지만은 또 힘내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공간 정보 촬영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공간 정보라는 말이 생소한데 네. 혹시 좀 쉽게 풀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공간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네, 네. 특히 만약에 지도를 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또 저희가 측량 같은 일을 하거나 이랬을 네. 경우에 어떤 공간의 좌표라든지 지도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산에 그 식물들이 이렇게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또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간 정보 촬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평상시에 보는 걸 어려워해가지고 위성 사진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막 화질이 깨지고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좀 더 화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위성 사진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마 네. 위성 사진도 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카메라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부위, 국부적인 지역을 갖다가 정밀 촬영하고 싶고 또 지도라든지 이런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는 위성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소형 무인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에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자세 비행을 하기 위한 뭐 GPS라든지 비행적 컴퓨터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상에서 좀 더 정밀한 GPS 위치를 얻는 부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카메라 영상하고 소형 무인기가 나르면서 카메라 영상하고 거기에 정확한 GPS 위치 정보 이렇게 네. 있으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정밀하고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드론으로 찍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찍고 다니다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왜곡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나요? 몇 가지 왜곡이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형 무인기에 카메라가 탑재되면은 네. 우리가 카메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예, 어떤 카메라 안경을 쓸 때도 약간 그런 차이점을 또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런 왜곡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기체의 자세가 또 빨리빨리 이렇게 진동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카메라의 어떤 그 정보들이 또 왜곡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그림에서 보겠지만은 정사형 영상 위에서 딱 보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카메라로 아래를 딱 내려보면은 그 A라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한 지점에서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으면은 건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분산돼서? 그쵸. 위에서 딱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측면에서 이렇게 찍히듯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만약에 지도를 만들게 되면은 원하는 거는 B라는 그림 같은 경우에요. 정확히 위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위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카메라 렌즈로 하나로 일정한 영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왜곡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영상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또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사진을 위에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여러 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진들을 한 번에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는 거죠? 예. 아마 소형 무인기에서 특정한 이제 위치를 지나갈 때마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합니다. 네. 촬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중복되겠죠, 사진들이. 네네. 예, 중복되면은 중복되는 부분에서 어떤 특이점들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네네. 중복되는 부분의 특이점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찾아내면은 지도를 이렇게 겹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붙일 때 금고 놓고 이렇게 풀로 딱 정확한 붙이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어릴 때요. 예, 그런 것처럼 영상과 영상을 보면서 특이점들을 찾아내서 여기서 지도를 영상을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실제 많은 사진 정보들을 그 위에다가 맞게 이렇게 매핑을 시킨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매핑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기체의 자세들이 많이 틀어지겠죠, 그죠? 네. 예, 그런 정보들을
여기 카메라가 찍은 화면의 영상에다가 정보를 주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지도를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하는 방법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네요? 네.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카메라 시스템하고 네. 그리고 소형 무인기 시스템하고 그런 이 소프트웨어를 요즘에는 이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소형 무인기 우리가 되게 이게 싼 비행기들을 많이 가지고 놀았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런 곳에 가면은 GPS라든지 이게 되게 정밀합니다. 그래서 아마 GPS만으로도 고가형 장비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또 소형 무인기에 탑재가 또 돼야 되고 네. 또 이러한 촬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 전부 다 산악 지형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륙에다가 착륙하기가 어려우니까는 또 이제 수직이 착륙 이런 기동을 하는 비행체들도 있을 거고요. 아, 오늘은 공간 정보와 관련된 회사를 가겠네요? 예, 한번 이런 회사를 한번 직접 방문해보고 전문가분한테 가서 네. 기체는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또 어떤 영상을 얻은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아, 빨리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진행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공간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간 정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속성 정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소형 무인기 공간 촬영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번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예, 그럼 앉아서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네.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비행기로 취득한 데이터로 네. 데이터 처리하는 후처리 방식과 그 데이터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3D 서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때 정사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요. 이제 비행기로 촬영한 낮장 사진들을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좌표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 이름이랑 각 사진의 좌표, 데이터 정보랑 이렇게 위치 정보, 자세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처음 단계로는 이제 비행기 고도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프로세싱을 해 주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각 사진마다의 키포인트라고 해서 특정 점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추출한 점들이 각 사진에 이렇게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듬섬듬섬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되게 되었고요. 이 다음 과정이 이제 더 수많은 한 20만에서 한 100만까지의 포인트를 추출하는 과정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65만 개의 포인트가 추출이 될 거고요. 그 각 포인트들이 이제 좌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X, Y, Z 값. 그다음에 이 포인트의 세 포인트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서 DSM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정사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 장의 사진, 44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통판 사진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사 영상 44장의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때는 예전에는 측량할 때는 GPS나 광파기라고 해서 측량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현황을 측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촬영한 데이터와 그 라인을 덮어서 이렇게 현황을 이렇게 수치 지도라고 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무인기가 위에서만 이렇게 찍는 줄 알았는데요. 그 옆모습도 이렇게 막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옆모습은 지금 저희는 측량용이기 때문에 정밀 수직 사진이라고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촬영하게 돼 있고요. 옆면을 보시려면은 그거는 좀 용도가 다르게 돼 있는데 모델링, 3D 모델링 할 때 조금 카메라 각도를 10도에서 15도 가량 이렇게 들은 다음에 촬영을 이렇게 겹쳐서 2번 정도 촬영해서 이렇게 모델 영상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 요 용도는 저희가 측량 용도로 찍은 거기 때문에 옆에 데이터는 이렇게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는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해서 소나무 전염병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을 저희가 사진상에서 찾아낸 다음에 좌표를 추출한 다음에 현장직 분들이 그 좌표를 가지고 찾아가서 병든 나무인지 아닌지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병든 나무라고 확정이 지어지면은 벌목을 하고 훈중 처리를 하고,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은 저희 나라 지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지도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드론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인 면적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도는 항측 유인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작은 부분 한정 하에서 이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인기로 이렇게 날면서 식물들이 어디가 아픈지도 이렇게 알고 치료할 수 있다니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이렇게 다른 쪽에도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건가요? 모델링으로 3D 모델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유적지 같은 경우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고 추후에 뭐 복원할 때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요. 본순 학생, 네. 지금 전문가님이 한번 다 보여주셨는데 혼자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예, 그러면 화이팅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취득한 데이터의 후처리 방법입니다. 첫째,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둘째, 촬영한 사진을 모두 업로드합니다. 셋째, 기체의 모델을 입력합니다. 넷째, 좌표계를 입력합니다. 다섯째, 사진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기체의 고도를 입력합니다. 일곱째, 사진들의 특이점들을 추출합니다. 여덟째, 20만에서 100만 개의 특이점을 추출합니다. 강사님, 실습 준비 완료했습니다. 본순 학생이 지금 이제 실습하는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본순 학생이 좀 혼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되나요? 기본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시간가량은 잡고 있고요. 그거를 네. 또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한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보통은 이 분야의 전문가 분이고 이 분야를 직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보통 배우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초적인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순 학생이 지금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을 하나만 이렇게 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가져올게요.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제 하나만 지금 이제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지금 얻어진 상태네요. 네. 본순 학생이 조금은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하나만 열려서 지금 돼 있고, 보통 이제 열고 나면 이제 기종과 좌표계를 설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저기에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 지역 좌표계 그 현장에 따라 맞춰서 한국은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사용하시죠.
지금 위에서 지금 삼각형 모습으로 된 부분이 지금 이제 위에서 촬영했다라는 그런 표시 마크죠. 네, 맞습니다. 예, 본선 학생이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으로 잘못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좀 빠졌나요? 지금 본선 학생이 지금 사진까지는 올려준 상태고요. 네. 이제 다음 단계로 지금 막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뭔가 답답해하는 모습 같은데요. 보통 이런 데이터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종단하고 횡단에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등고선 예. 그리고 정사 영상에서 저희가 라인을 그려서 그 라인 데이터도 뺄 수 있고요. 본순 학생이 이렇게 지금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요 단계 다음에 이제 만약에 등고선 같은 것도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본순 학생이 지금 앞에서 실습할 때는 전문가님이 이게 도로에서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과정을 좀 했었는데요. 본순 학생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인 그리는 거는 지금 다른 창에 가서 캐드라는 창에 가서 예.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순 학생이 지금 이게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이것저것 건드리다가는 또 파일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는 네. 전문가님하고 저가 들어가서 네. 한번 본순 학생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순 학생 그 실습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네. 중간에 막히는 것도 많았어요. 예. 전문가님, 그 본순 학생이 지금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좀 이렇게 빠뜨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아까 처음에 사진을 여러 장을 다 취득했던 걸 올려줘야 되는데 한 장만 올렸던 게 보였고요. 그거 말고는 또 후처리된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몰라서 못 찾아가고 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이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 네. 본순 학생 그거 하는 부분에서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본순 학생 잘 한번 보세요. 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사진 하나만 선택해서 올렸었는데요. 이제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열어줘야 되고요. 다음에는 비행기 종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좌표계를 선택해주고 사진을 불러와줘야 돼요. 사진 불러와진 사진에서 이제 좌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위치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포인트들을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아까 본선 학생이 이거 기다리는 동안 이게 안 올라가서 막 이렇게 눌러서 뾰롱뾰롱 됐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포인트 데이터들이 이렇게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다 여러 개의 사진을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예. 한 장의 사진. 아까 보니까 본승 학생이 네. 데이터 처리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했는데요.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조금 막혔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뭐 등고선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뭐 측량을 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진행돼야 되는데 네. 본순 학생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몰랐는 거네요.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네. DSM에 이제 정사 영상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CAD에 가서 그 화면을 띄워주고 색상을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굵기도 조금 변동 올려주고요. 뭐 이 선들이 이제 다 X, Y, Z 값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기능적인 거는 이제 거리나 2D 거리, 3D 거리, 그리고 경사, 고도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선에서. 아까 본선 학생이 여기 CAD 창에 가는 것도 조금 헤매했던 것 같고 그 CAD 창에 어떠한 데이터를 지금 올려야 되는지 헷갈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같이 하면서도 많이 헷갈려 했는데 그래도 같이 옆에서 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더 연습하면은 본순 학생도 혼자서 잘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법입니다. 완성된 DSM을 CAD를 이용해 등고선을 얻거나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DSM은 디지털 서피스 모델의 약자로 실세계의 모든 정보를 표현한 모형으로 수치 표면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실시간 댓글로 받아서 답변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라진 축사른 아이들을 가지신 분이 영상에서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던데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점인데 특이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이점은 뭔가 사물을 구분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쪽하고 육지 쪽의 어떤 경계선을 파악할 때 소형 무인기가 이런 경계선을 파악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바다 색깔과 육지 색깔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탁 바뀌겠죠. 그죠?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처리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운 공간 촬영에서 보면은 소형 무인기가 위를 나르면서 정사형 영상을 이렇게 막 찍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영상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죠. 이제 아무런 그 왜곡이 생긴 데이터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 낱장의 사진들을 여러 장으로 모을 때 한 장의 정사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 때요,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합치는 부분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에서는 일단은 특이점을 먼저 찾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색깔이 탁탁탁 바뀌는 부분을 먼저 찾아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이러한 부분에 특이점을 이렇게 막 올리게 되는 거죠. 특이점을 올리게 되면은 이 영상하고 이 영상을 이렇게 해서 겹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이점을 이렇게 얻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진을 이렇게 이제 합체할 수 있는 위치의 경계선을 찾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을 바탕으로 거기에 관련된 영상 데이터를, 점 데이터를 쭉 올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도 데이터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형 무인기가 나를 때 어떤 기체의 각도라든지 아니면 고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정을 해서 편의되는 부분을 보정하게 되면은 위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정사형 영상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좀 어려웠죠? 그다음 토크 아이디라는 분이 소형 무인기 배터리 충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정비를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충전하는 법을 좀 설명드리면은 배터리는 보통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18650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의 배터리도 이용해서 장시간 비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효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리튬 폴리머이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리튬 폴리머는 딱 보시면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용량의 차이고요, 전압의 차이인데 하나의 막대기 같은 모습을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작은 1m 정도 되는 비행체 보면은 한 2개의 팩이 이렇게 포함된 부분, 이게 2셀이죠, 그죠? 또 이게 3개 된 부분은 3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셀에 맞춰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전압이랑.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 단자도 있지만은 옆에 보면은 밸런스 잭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충전기에 연결할 때 밸런스 잭을 이렇게 꽂고 밸런싱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렇게 셀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 더 덜 충전된 부분을 좀 더 충전하고 셀별로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충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셀 밸런스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오래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듀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배터리 용량을 이용한 비행시간 계산법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배터리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제 전압도 적혀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0mAh H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요. 이건 뭐 암페아는 전류의 단위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전체적인 용량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량에다가 여기서 이제 방전이 어디까지 쓸 거냐, 이게 좀 계산이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100% 이렇게 다 사용하면은 배터리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0% 정도 남았을 때까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체 용량에다가 한 0.8, 그러니까 20%를 빼고
한 전체 한 80%를 사용할 거니까는 0.8 정도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비행기냐에 따라서 소모되는 전류량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이륙 할 때는 보통 많이 되고 착륙할 때, 그러니까 수평 비행할 때 좀 더 적게 되지만은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그 소모되는 전류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전류량으로 나눠주시면은 실제 사용되는 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60을 해주면은 전체 몇 분을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행 시간이 계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이디를 가신 분이 오늘 드론은 왜 이렇게 비싸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촬영용 소형 무인기보다 이 공간 정보하는 소형 무인기들은 안에 정밀한 GPS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GPS 정밀도가 거의 센티미터급으로 되게 이제 정밀해지죠. 그래야지 지도하고 매칭이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GPS를 막 달기 때문에 GPS 가격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탑재되기 때문에 임무 장비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가 또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무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운용되는 프로그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배터리 용량을 통한 비행시간 계산법입니다. 배터리에 적혀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합니다. 배터리를 100% 사용 시 방전되므로 80%만 사용합니다. 전체 용량의 0.8%를 사용되는 시간에 나눠 비행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